여섯 번째 이야기 Cité de refuge. 안녕하세요. 파리를 걷다입니다. 오늘은 1933년 르꼬르비지에 의하여 설계된 건축 구세군 회관을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르꼬르비지에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현대 건축을 논할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본명은 샤을 에도아우 잔느헤 그히. 르꼬르비지에는 스위스 출생의 프랑스 건축가로 현대 건축의 아버지라 불리우며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건축가로 뽑힙니다. 스위스의 지폐 10프랑에는 르꼬르비지에의 얼굴이 있는데요. 스위스와 프랑스는 각각 르꼬르비지에가 자국인임을 주장하곤 한답니다. 화가의 꿈을 가졌던 어린 르꼬르비지에는 스위스 라쇼드퐁의 미술학교 재학 시절 그의 선생님으로부터 건축가가 되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습니다. 르꼬르비지에는 그의 나이 19세에 스위스 정통 양식으로 건축된 첫 번째 주택을 설계하였으며 그 후 바로 프랑스 파리로 넘어와 철근 콘크리트의 선구자인 오기스트 페레를 만나는데요. 오기스트 페레는 프랑스 건축과 도시계획에 큰 혁명을 선사한 벨기에 출생의 프랑스 건축가입니다. 오기스트 페레는 새로운 시대를 주장하며 철근 콘크리트 공법을 건축에 도입하였는데요. 그는 르꼬르비지에의 건축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이후 르꼬르비지에는 스위스와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여행하며 본인의 건축 철학을 다듬습니다. 그리고 그의 30살, 파리에 정착하기를 결심하고 평생을 프랑스에 기반을 두고 건축가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1918년 르꼬르비지에는 파리에서 프랑스의 화가이자 미술이론가인 아메데 오장팡을 만나는데요. 오장팡과 르꼬르비지에는 비이성적이고 장식적이며 너무 과장되었다는 이유로 당시 유행하던 입체주의의 반기를 들며 새로운 미술운동인 순수주의를 제창합니다. 오장팡과 르꼬르비지에는 1918년 공동으로 최초의 순수주의 선언 큐비즘 이후를 발표하고 1920년 순수주의 잡지인 레스프리 누보를 창간하는데요. 이 잡지에서 샤를 에도아우 잔느헤 그히는 르꼬르비지에라는 필명으로 첫 기사를 작성합니다. 이때부터 본명이 아닌 르꼬르비지에라는 필명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이 필명은 그의 외할아버지의 이름인 르꼬르베지에를 변형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의 필명은 프랑스 단어 까마귀, 르꼬르보를 떠올리게 할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그의 인상이 마치 까마귀 같다라는 이유로 까마귀 같은 자라고 해석되기도 한답니다. 프랑스에선 친한 친분을 가진 사이에선 이름을 짧게 줄여서 명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예를 들어 세바스티앙은 세브, 갸브리엘은 갸브, 니콜라는 니꼬와 같은 식으로 부르곤 한답니다. 르꼬르비지에는 프랑스인들 사이에서 마치 애칭처럼 꼬르비라고 불려지는데요. 꼬르비, 그리고 까마귀를 의미하는 단어 꼬르보,
발음이 비슷하죠? 건축의 역사는 르꼬르비지에의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진다 라고까지 평가되고 있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는 건축을 통하여 모더니즘 정신을 창안하고 구현하였으며 근대 건축의 원형을 결정하고 이론을 정립하였습니다. 또 건축의 중심을 인간에 두고서 건축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제시하였는데요. 이렇게 늘어놓으니 조금 아리송한가요? 과거의 건축이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함을 강조한 모습으로 힘과 권위의 상징이 되었다면 르꼬르비지에는 사람을 위한 건축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로서 전쟁 후의 모습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나라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모두 부서졌습니다. 당장 집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조각과 장식으로 시공에만 몇백 년이 소요되는 예술적 가치가 뛰어나고 아름다운 훌륭한 대저택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겠죠. 집은 살기 위한 기계다. 르꼬르비지에가 남긴 유명한 문장인데요. 굉장히 차갑고 실용적인 가치만을 중시하듯 느껴지는 이 문장엔 더 많은 사람이 더 효율적인 공간에서 함께 살기 위한 그의 따뜻한 고민이 깃들여져 있답니다. 르꼬르비지에는 인체 비율을 고려한 공간 기준을 만들어 삶의 질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더 안락하고 더 풍요로운 삶에 대한 고민을 공간과 건축의 방식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현재의 시점에선 콘크리트를 댕강 부어놓은 듯한 그의 작품들이 대단하지도 멋스럽지도 그리고 감동적이지도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건축의 이모저모에 거의 다 르꼬르비지에의 손길이 미쳤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의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건축이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산업화와 전쟁의 여파로 사회적으로 커다란 진통을 겪던 20세기 유럽의 시점으로 돌아가 본다면 시대적 어려움을 건축으로 해결해내었던 르꼬르비지에의 건축 이론은 그야말로 혁명이었습니다. 도미노입니다. 도미노는 르꼬르비지에가 고안한 건축 시스템으로 작은 자본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건축의 대량 생산까지 가능하게 한 실용적인 건축 방식입니다. 도미노 시스템의 등장으로 건축이 완성되기 위해선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던 대리석이나 벽돌을 층층이 쌓아 올리는 조적식 건축 방식에서 벽체가 아닌 기둥과 바닥이 건물을 지탱하는 구조가 발명됨으로써 쉽고 빠르게 건축할 수 있으면서도 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개방적인 구조가 가능해졌답니다. 중력과 자재의 한계에서 자유로워진 벽체계는 거리낌 없이 사용자의 동선, 시야, 채광 등 모든 것을 제어하기에 용이해졌으며 이 도미노 구조는 1927년 르꼬르비지에가 발표한 현대 건축 5원칙의 바탕이 됩니다. 현대 건축에서 의사들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만큼이나 중시되는 현대 건축의 5원칙은 필로티, 자유로운 파사드, 자유로운 평면, 수평창, 옥상 정원 등이 되는데요. 이 시기에는 르꼬르비지에가 실제 건축으로 보여주지 않았다면 아마도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정도로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특히 현대 건축의 5원칙 중 필로티에 대하여 발표하며 르꼬르비지에는 지금까지의 건축은 대지를 차지해야 했다. 그러나 나의 건물은 사뿐히 대지면 위에 떠 있을 것이다. 땅은 건물의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건물은 지면을 차지하지 않고 인간에게 지면을 부여한다는 그의 철학은 당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현대건축의 5원칙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언젠가 르꼬르비제의 건축을 또 다시 소개하게 될 예정이기에 그때 조금 더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미노 시스템은 이번 비디오에서 소개드릴 구세군 회관에도 사용되었으며 도미노 시스템을 통하여 공동주택의 개념을 실현시킴으로써 서민 주거 문제를 해결한 대표적인 건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층 아파트의 원형이자 주상복합의 효시라 볼 수 있는 유니테 다비타시옹이 그것이랍니다. 프랑스 지리학자 발레리 줄레조는 프랑스에선 전쟁 후 당장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축된 빈민주택의 통칭이 되는 아파트가 한국에선 부의 상징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마치 숲을 이루듯 빽빽이 건축된 엄청난 한국 아파트 단지들의 충격을 받아 한국 사회와 아파트에 대하여 연구하고 그 결과물로서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책을 출간하였는데요. 그녀의 책에서 르꼬르비제의 이상이 한국에서 실현된 것이라 표현된 부분이 문득 떠오릅니다. 르꼬르비제는 건축에 대한 풍부한 사고와 연구, 또 그것의 실천으로 현대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고 그 영향력만큼이나 건축을 말하고 전문가들에게 끊임없이 부정되고 긍정되면서 여전히 모든 논쟁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선 그를 금세기 최대의 건축가로 평가하지만 어떤 이는 현대의 메마른 도시와 건축을 만들어낸 장본인이라 평가하기도 한답니다. 그럼에도 격변하던 시대에 살았던 르꼬르비지에는 그 시대를 정확히 진단하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시대가 봉착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했다는 점, 또한 그의 건축가 철학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상상력을 자극하는 원천이 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변의 다양한 건물들 사이에서도 나 여기 있어 라며 존재감을 드러내는 구세관 회관의 모습입니다. 파리 13구의 구세군 회관은 빌라 사보아, 빌라 라호슈 등의 개인주택 프로젝트를 완성시키던 르꼬르비지에게 처음으로 의뢰된 도시 빈민을 위한 공공주거 프로젝트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더 의미 있는 건축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한다면 구세군 회관은 르꼬르비지에가 완성한 첫 번째 공공건축은 아니랍니다. 1926년 완공된 공공주거 구세군 인민관이 그의 첫 번째 공공건축 프로젝트랍니다. 역시 파리 구세군으로부터 의뢰받았던 건축 프로젝트인데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르꼬르비지에는 구세군 회관을 설계하기 전 1926년 구세군 인민관 확장 공사를 담당하였으며 1929년엔 이 역시 무주택자들을 위한 공공건축인데요. 루이스 캐트린베 개조 사업을 완성시켰습니다. 1912년 파리 구세군은 노숙자들이나 도시 빈민들을 위한 안내 사무소이자
공동 침실이 구비된 사회복지시설로서 파리 13구에 구세군 인민관을 세웁니다. 1차 세계대전 후 삶의 터전을 잃은 무주택자들이 급격히 늘어났고 파리 구세군은 더 많은 사회복지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파리 구세군에게 구세군 인민관 확장 프로젝트를 의뢰받은 르코르비지에는 기존에 존재하던 구세군 인민관 건물의 뒷마당에 110명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공주거를 설계하게 됩니다. 뒷마당 정도로만 존재하며 거의 버려졌다고 여겨졌던 부지에 르꼬르비제는 공동주택을 설계한 것인데요. 구세군 인민관은 영리하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시대의 문제를 해결한 또 하나의 중요한 예시로 평가된답니다. 오늘날에도 구세군 인민관은 18세부터 65세까지의 남성 무주택자들 100여 명을 수용하면서 그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또 교육과 상담을 통하여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도시의 빈민들이 사회 속으로 들어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구세군 인민관이 확장되었으나 사회복지시설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파리 구세군은 1915년 철근 콘크리트로 건조된 선박 리에주를 구매합니다. 그리고 르꼬르비지에는 호항에서 파리로 석탄을 나르는 역할을 하던 이 선박을 노숙인 복지시설로 개조시키는 프로젝트를 의뢰받습니다. 르꼬르비지에는 생강 오스탈리츠 부두에 정착된 총 길이 70.26m의 적재선을 160명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동 침실과 식당, 주방, 화장실, 샤워장, 선원과 관리자를 위한 아파트, 그리고 배의 옥상에는 옥상 정원까지 갖추어진 모습으로 개조시켰습니다. 르꼬르비지에 의하여 재탄생한 선박 리에주는 리모델링 공사에 투자한 독일 출생 스위스 아티스트 루이스 캐트린의 이름을 따서 루이스 캐트린 배라고 명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박은 떠있는 은신처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에게 더 잘 알려졌으며 생강에 떠있는 건축, 이 빈민자들을 위한 은신처는 1929년부터 1994년까지 약 70여 년 동안 도시 빈민을 위한 공공건축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었습니다. 루이스 캐트린 배는 부식이 진행되고 발견되는 등의 안전상의 이유로 1994년 문을 닫게 됩니다. 그 후 어떠한 용도로도 이용되지 않고 정박해 있던 선박을 2006년 루이스 캐트린 재단에서 구매하였는데요. 루이스 캐트린 재단은 그 자체로서도 긴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르꼬르비제의 손길이 닿은 이 특별한 선박이 어떠한 이용 가치도 없이 방치되어 있음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선박 보수 작업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루이스 캐트린 배는 르꼬르비제의 흔적을 남겨두는 동시에 예술 작품이 전시될 수 있는 르꼬르비제의 박물관이자 예술 공간으로 변형되는 프로젝트가 결정됩니다. 이 결정에 따라 2008년 루이스 캐트린 배는 파리의 역사적 문화재로 지정되었는데요. 루이스 캐트린 배는 르꼬르비제의 손길이 닿은 유일한 떠있는 건축이자 파리에선 유일하게 문화재로 지정된 선박 건축이기도 하답니다.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감수하면서까지 보수 개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루이스 캐트린 배는 2018년 2월 10일
1년 전인데요. 파리 홍수로 인한 생강의 범람으로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약 20여 분 동안 물속에 완전히 잠기게 되었는데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루이스 캐트린 배가 다시 생강에 떠있는 모습을 기대하는 파리 시민들은 루이스 캐트린 배를 살리자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서 모금 활동을 자처하고 있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번 비디오의 주인공 구세군 회관을 함께 걸어볼까요? 1933년 완공된 구세군 회관은 수영자, 신체장애자, 무주택자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자 거주지인데요. 오늘날까지도 꾸준히 같은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답니다. 우선 건물로 들어가기 위하여 작은 계단을 오르고 다리를 지나야 합니다. 차가 다니는 외부 도로로부터 사람들이 생활하는 주 건축물과의 거리감을 주면서 주어진 대지 내에서의 소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노력이 느껴지는 듯하여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외부와 분리된 출입시설은 조금 더 보호되고 안정된 느낌을 주는 것만 같습니다. 건축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된 구세군 회관 관리자분들과의 대화 속에서 구세군 회관은 거주자들의 익명성 보호를 중시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쉼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사회복지시설로 운영되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느낄 수 있었는데요. 출입구와 거리를 둔 건축의 구성에서도 이것이 격리가 아닌 보호를 위한 설계였다는 감정을 받습니다. 르꼬르비제의 구세군 회관은 두 가지 중요한 기술적 혁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1928년 개발된 유리블록을 사용한 점이랍니다. 건축가 피에르 샤오는 1928년부터 1931년까지 유리집이라는 주택을 설계합니다. 피에르 샤오의 유리집 건설 현장 근처에 거주하던 르꼬르비지에는 새로운 건축 재료였던 유리블록을 사용하고 있는 유리집 시공 현장 앞을 지날 때마다 굉장히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도 이 유리블록을 건축에 사용하는데요. 너바다라는 이름의 유리블록은 르꼬르비지에가 좋아하는 건축 재료 중 하나입니다. 그의 다른 프로제에서도 이 유리블록의 사용을 종종 만나볼 수 있답니다. 또 다른 하나는 1000제곱미터에 달하는 건축 남쪽 인면의 유리 커튼월이랍니다. 커튼월은 앞서 언급한 르꼬르비제의 도미노 시스템으로 가능하게 된 건축 양식인데요. 골조만으로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해지면서 벽은 단순히 공간을 나누어주는 커튼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을 지탱하는 구조로서의 벽이 아닌 커튼 역할의 벽을 커튼월이라 명한답니다. 전면이 유리로 이루어진 남쪽 인면은 창문처럼 열고 닫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구세군 회관에는 당시 주거 건물에는 적용한 적이 없는 환경 시스템이 적용되었는데요. 이 무렵 모더니즘 건축가들에겐 유리에 대한 숭배를 지켜줄 테크놀로지가 등장합니다. 이 프로제는 새로운 테크놀로지, 즉 에어컨디셔너와 환풍기, 그리고 라디에이터 설치를 예정해 두고 진행되었답니다. 르꼬르비지에의 전면 유리벽은 많은 일조량을 받아들이면서 겨울에는 놀라울 정도로 따뜻한 내부 온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름이 문제였답니다. 에어컨디셔너 설치를 예정해 두었던 본 프로제는 비용 문제로 좌절되었고 송풍기 정도로 건축 내부 온도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프랑스는 지금도 에어컨디셔너가 우리처럼 잘 보급되어 있지 않답니다. 당연히 1933년도의 프랑스에선 너무나 익숙치 않은 시스템이었죠. 여름철 유리의 벽은 내부 온도를 너무 높여서 건물 안을 찜통처럼 만듭니다. 또한 주거 공간으로서 유리 피부가 통과시켜주는 빛만큼의 많은 양의 빛은 결국 필요치 않았습니다. 건축의 단열 기능에 심각한 문제들을 발생시킨 구세군회관은 후에 여러 번의 보수 공사가 진행되었답니다. 르꼬르비지에는 항상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도입을 주저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정립한 건축 이론을 실제 건축을 통하여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여러 번 탄생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당신의 건축이 진정 사람을 위한 건축인가에 대한 질문 속에서의 많은 논란과 비판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시도를 했기에 발전될 수 있었다는 지점을 잊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낀떡rien, 나rien. 시도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프랑스 속담이랍니다. 1944년 전쟁 폭격으로 건물은 많은 부분 훼손되었습니다. 그리고 1952년 대대적인 보수 공사가 진행되면서 건물에서 가장 큰 문제점을 일으킨 남쪽 전면 유리 인면에 브리지 솔레이가 설치되었답니다. 브리지 솔레이는 차양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차양막의 각도나 길이에 따라서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부시고 반사시키거나 또는 외부의 햇빛을 건물 안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리고 외관에 사용된 빨강, 노랑, 파랑의 색은 구세군 깃발의 색을 차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구세군 회관은 500명을 위한 숙박시설과 식당, 무료 진료소, 세탁소, 중고 의류창고와 중고 물류창고, 그리고 기술을 배우기 위한 아뜰리에와 일자리를 찾아주는 상담소, 어린이들을 위한 타가소로 구성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이렇게 복합적 공간으로 구성된 구세군 회관은 앞서 언급한 현대 아파트의 원형, 유니테 다비타시옹의 표본이 되는 건축이기도 하답니다. 더 많은 사람이 더 효율적인 공간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곳. 1978년 르꼬르비지에의 제자 조르지 깡다리스와 필립 베이에 의하여 상트로 에스푸아라는 이름의 사회복지 아파트가 완공되었습니다. 이 아파트 역시 파리 구세군의 의뢰로 건축되었으며 구세군 회관의 확장 프로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2016년 보수 재건축 이전까지 두 건물은 전혀 연결되지 않은 두 개의 독립된 건축이었습니다. 1975년 문화재로 지정된 구세군 회관은 2009년 다시 한번 대대적인 보수 재건 공사가 결정되었습니다. 이 공사는 오페라 건축사무소라는 곳에서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2011년부터 16년까지 5년 동안 진행되었던 대대적인 재건축으로 두 개의 독립된 건물이었던 구세군 회관과 복지아파트는 하나의 건축으로 연결되었답니다. 오페라 건축사무소는 재건축 기간 동안 구세군 회관의 거주자들이 또다시 그들의 거주지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었으며
일정량의 주거와 숙박시설을 꾸준히 확보한 상태에서 천천히 공사를 진행해 나아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르꼬르비제의 건축은 건축 이론가와 비평가들에게 의해 가장 많이 연구되는 대상이라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만큼 르꼬르비제의 건축은 만나자마자 감동을 받고 그 의미를 파악하기엔 다소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세군회관과 르꼬르비제의 이야기를 담아본 이번 비디오는 아마도 건축을 공부하시는 분들께는 많이 부족한, 그리고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께는 TMI 비디오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에겐 흥미로웠던 이야기가 되었길 바라는 마음으로 빠이를 걸어봅니다. 댓글, 좋아요, 환영합니다. 댓글, 좋아요, 구독, 환영합니다.